네, 저는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부가팀에 근무하고 있는 박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납세자 세법교실에 참여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예정된 시간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진행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첫 번째 해서 챕터 1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신고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신고서랑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좀 굵직굵직한 부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업종별 신고서 작성 사례인데요. 뭐 사실 실무적으로 엄청 복잡한 사례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 업종별로 꼭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된 사례가 있어서 네, 해당 사례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임대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도소매업, 음식점업, 그리고 건설업. 네, 이론 이제 챕터 1에서 얘기했던 그런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사례화해서 같이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일단 먼저 이 지금 참여해 주신 우리 교육 대상자분들이 워낙 또 그 종사하시는 업종 자체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이 납세자 세법교실 2시간 동안에 그 모두를 아우르는 수업을 하는 거는 강의 세법교실을 운영을 하는 건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알고 계신 정도도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제가 그 중간치로 해서 이렇게 네, 진행을 하려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필요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네, 세법이라는 게 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좋은 거다 보니까 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같이 한번 2시간을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네, 넘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네,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결국 다음 달에 저 이제 또 이기 확정 신고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계산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라는 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을 해서 네, 납부세액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납부세액에서 각종 경감공제세액을 차감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뭐 우리 이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10월에 예정고지를 납부한 세액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대리납부 거래 등에 있어가지고 기납부한 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세액을 차감을 하게 되죠.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신고 제반 의무와 관련해서 네, 이제 가산세, 네, 페널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네, 세금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납부 지연 등과 관련된 네, 가산세를 더해서 네, 마지막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만드는 구조로 부가가치세 납부세 계산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죠. 이제 매출 세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지금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이 이제 과세 표준. 네. 공급 가액을 과세 기간별로 모두 더한 개념이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개념이 되는데, 네, 과세 표준에 대한 개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네,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대손세액과 관련해서 대손의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일단 매입세액, 우리가 이제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매입을 다루는 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뭐 신고 반영을 할 때 총액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순액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어차피 궁극적인 논리로 한다면 이제 순액으로 계산을 해내야 되는 게 맞지만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을 반영하는 내역을 살펴보시면 일단은 총액으로 신고를 하고 그 얘기가 어떤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이죠. 세금 계산서 수치분 매입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그 밖에 네, 기타 매입세액과 관련해서 각종 적격 증빙을 수치한 내역을 반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차감을 해주는 거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 39조에서는 열거의 형식에 따라서 공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세액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외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 사업자들 간의 매출과 매입에 대해서 정확한 크로스 체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네,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경감 공제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네, 경감 공제세액 보면은 네, 납세자분들이 이제 홈택스를 통해 가지고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확정 신고 때만 전자신고세액 공제를 10,000원만큼 공제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라고 해서 네, 신용카드로 매출을 일으키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네, 아주 뭐 약소하다라면 약소할 수 있지만은 1.3%의 혜택을 공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도액 자체는 이제 연간 1,0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세율 자체는 이제 1.3%의 세율을 이제 세율만큼을 이제 공제를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와 관련해서는 그 적용 대상을 네, 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외되는 사업자들을 보면은 네, 법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개인 사업자 중에서도 직전 연도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 뒤에서 나중에 매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세 공제라고 있습니다. 자, 한 세금 계산서 발급 한 건당 200원씩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되는데요. 자, 이 대상도 마찬가지 법인 사업자들은 해당이 안 되시고 직전 연도 과면세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또는 최근에 또 작년에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당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들 역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다면은 발급 전송 세액 공제를 건당 200원, 그다음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서 서식을 보면서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저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죠. 네, 뭐 조기환급 할 때도 사용하고 하지만 사실 기입해야 되는 카드 너무 많아요. 1번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83번, 87번까지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모든 칸을 이 납세자분들이 다 반영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필요한 업종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과세표준, 매출세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경감공제세액 중에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이거를 주요 골조로 해서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오른쪽으로 가 보시면은 해당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를 오른쪽 편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기입을 하게끔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함께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매출과 관련된 거를 한번 보겠는데요. 사실 매출을 일으키는 방법, 매출을 일으켰을 때 돈을 받고 그리고 거래의 증빙수단으로 발급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부가가치세법의 근간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법적으로는 세금 계산서에 속하지 않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든지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영수증 성격입니다. 영수증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이 적격 증빙의 요소를 성격을 포함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영수증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격 증빙 성격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서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3번 뭐 현금 매출분 신고라고 했는데 통상 이제 현금 매출분 신고와 더해서 이제 기타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기타 매출에는 진짜 순수하게 현금을 수령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부분도 이 현금 매출분 신고, 괄호 4번이죠. 4번 칸에다가 간주 임대료와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요. 과세 매출 거래는 아니지만 이제 영세율 매출 거래를 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영세율 매출 거래도 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급이 필요 없는 영세율 매출 거래도 있는데 네, 뒤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에 네,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지 않는지까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크게 매출이라는 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신고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살펴봤는데요. 예, 이론적인 부분으로 잠깐 와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매출세액이라고 할 때 과세표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세표준의 개념이 뭔지, 네, 그리고 과세표준을 구성하고 있는 공급가액, 네, 각각의 공급가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게요. 자, 위쪽 상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거는 이 당의 공급에 대한 대가 또는 시가의 가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가 과세 표준과 공급가액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의 네,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실무적으로는 뭐 과표 또는 이제 공급가액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같이 혼용을 해서 쓰고 있지만 네, 현재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이제 구별을 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쉽게 말해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라는 개념을 모두 더한 게 네,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정해진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별로 공급가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가액을 모두 더한 개념을 우리는 과세표준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공급가액이 어떤 개념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의 정의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오른쪽 내용과 같은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즉 명칭에 관계없이 누구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대가 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거래 대가로 수령하는 거를 명칭에 관계없이 전부 다 이제 공급가액이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제 뭐 부가가치세는 어차피 이 공급 대가가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 세액으로 나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공급가액을 구성하는 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괄호 안에서 네, 얘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단을 보면은 네, 부가가치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거래를 하는데 거래 가액을 구분짓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상가 임대 등을 하면서 네, 차임 얼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놓은 그런 이제 계약을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차임 얼마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뭐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함이 됐다라든지 이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상황 또는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걸로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월세 1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100만 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네,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9191 9원만큼 네, 부가가치세액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계산하는 과정이 어차피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 공급가액을 100으로 보면은 부가가치세액이 거기에 10%만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110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110으로 나눈 금액에서 100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뭘로 보겠다? 공급가액으로 보겠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아래 칸으로 가보시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게 분명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게 분명한 상황들은 뭐 그다지 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뭐 무자료 거래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애시당초부터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할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래 자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네, 거래 징수를 하지 않고 증빙도 주고받지 않고 거래했던 내역이 추후에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과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겠다. 대가로 받은 금액 전부를 네, 공고가액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왼쪽에 예시로 하나 더 들어있는 게 자, 원래는 과세 거래인 거래를 뭐 영세율 거래라든지 면세 거래로 오인을 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은 영세율 거래든 면세 거래든 거래 금액 안에는 처음에 거래를 할 때 부가가치세 자체가 거래된 내역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거래가액 전체를 우리는 뭘로 보겠다? 공고가액으로 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공고가액을 정의 개념을 말씀해 드렸는데 사실 뭐 돈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금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원화를 받았을 때를 떠올리시면 되겠죠. 재화 또는 용역을 거래 상대방한테 공급하고 사업자가 반대급부로 원화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받은 그 대가만큼을 뭘로 바라보겠다? 공고가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외화죠. 뭐 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유로가 될 수도 있고, 엔화가 될 수도 있고, 위엔화가 될 수도 있는데, 자, 뭐 영세율 거래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자,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 시점을 보면은, 자, 하나는 공급 시기 전과 그리고 공급 시기 이후로 구분을 짓게 됩니다. 자, 공급 시기 전에 뭔가 외화를 수취를 해가지고 받은 돈을 바꿔버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환가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공급 시기가 지난 다음에 외화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외화를 받은 상황에서 환가를 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가 그 계산하는 기준점을 뭘로 삼느냐?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이제 줄을 세워가지고 공급 시기 당시에 외화의 환율을 반영한 금액만큼을 공급가액으로 삼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환상 금액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환율, 재정환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뭐 그렇게 굳이 기억을 하실 필요는 없는 단어죠. 달러라든지 아니면은 미화, 달러 외의 외국 통화를 이제 받았을 때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공급 시기 기준에 그 환율만큼을 반영을 해서 과세 표준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좀 알아두시면 좋은 부분이 뭔가 외화를 수치를 했을 때는 우리가 기준선을 뭘로 세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급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공급 시기 이후에 환율의 변동에 따라 가지고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변동 금액 자체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표준을 형성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액을 산정하는 그 개념은 언제가 끝이 난다? 그냥 공급 시기에 끝이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신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상황의 공급 가액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죠. 자, 뭔가 사업자가 거래를 했는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우리가 어떤 상황을 떠올리시면 될까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다. 자, A라는 사업자가 B라는 사업자한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을 했는데 자, B라는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자한테 통상적인 매매 거래라고 한다면 돈을 줘야겠죠. 근데 돈이 아닌 또 다른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을 해줬을 때 이때의 경우 즉 교환 거래 상황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교환 거래 상황. 자, 오고 관계 전부 다 재화 또는 용역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내용이 이 조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내용을 봤더니 자, 재화든 용역이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시가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뭐 시가는 쉽게 말해서 그냥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3자들 사이에도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는 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삼는 거를 뭘 기준으로 삼느냐? 자, 주는 거를 기준으로 삼느냐, 아니면 받는 거를 기준으로 삼느냐를 한번 생각을 보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공급에 대한 과세다 보니까 내가 준 게 얼마인지에 대한 값어치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은
중개 불분명할 때는 비슷한 값어치를 지니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걸로 봐가지고 이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지금 우리가 납세자 세법규실에서는 뭐 그런 거를 다룰 부분 아닌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급에 대한 과세다 보니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주 공급의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네, 뭐 자가 공급 중 간주 공급의 상황 또는 개인적 공급의 상황, 사업상 증여, 폐 없이 잔존 재화에 그 과세하는 상황, 예,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떠올리시면은 자,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 네,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폐 없이 남아있는 거는 누구한테 공급한 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부가가치세를 매입세금을 공제를 받았다가 다른 사람한테 팔진 않고 폐 없이 남아있는 재화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한테 공급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비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고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삼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비상각 자산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비상각 자산이 아닌 감가상각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죠. 간주시가라는 개념을 통해 가지고 공고가액을 산출을 해내셔야 되는 부분, 네, 구별을 지어가지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단에 있는 두 가지는 네, 좀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특수 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네, 뭐 대가를 받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받는 거를 확인이 됐을 때 그때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참고적으로 이제 읽으시라고 적어 놓은 부분이 되니까 네, 이 부분은 제가 크게 다루지 않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다음 페이지 봤더니 공급가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보시는 내용 6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면은 시행령에서도 한 2가지 정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나하나 어떠한 경우에 어떤 사유인 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 발생을 하는지를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매출 애누리액에 대한 부분이 돼요. 우리 매출 애누리가 뭘까요? 애누리. 네,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애누리라는 단어 자체는 많이 사용을 하죠. 네, 깎아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네,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여러 사유, 공급 조건에 따라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우리는 매출 애누리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 애누리가 발생을 했을 때 왜 매출 애누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공급가액으로 우리가 보지 않을까요? 공급가액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깎아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취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깎아주는 금액만큼은 내 매출에서는 제외해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단의 박스를 제가 이렇게 열어드렸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깎아주는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애누리액의 발생 시기 같은 경우에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전에 한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공급 이후에도 만약에 애누리라는 성격의 그 금액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금액에 해당되는 만큼도 어떻게 하겠다.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네,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례로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세일 기간을 맞아가지고 네, 사업장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 가지고 할인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이제 100만 원짜리 상품을 99만 원에 판매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99만 원이라는 공급 대가를 받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99만 원을 공급 가액과 세액으로 나눈 금액, 즉 네, 이 사례에서는 조금 아주 뭐 살짝의 할인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할인이 들어갔던 그 금액을 제외하고 어쨌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를 했기 때문에 그 할인해준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을 산정하는 데 제외를 한다,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봤더니
자, 판매를 하고 났어요. 판매를 하고 났는데 뭐 불가피한 사유, 뭐 파손 등의 사유, 약정된 사유에 따라 가지고 이 10만 원의 애누리를 요구를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합의한 금액도 어떻게 하겠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판례 네모 박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예시적인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여기 좀 잠깐 빨간 표시 나와 있는 거를 잠깐 보면은요. 네. 애누리가 발생을 했으면은 결국 그 금액만큼은 공고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본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라고 한다면은 그 애누리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애누리 발생의 만큼을 매출을 줄일 수 있는 수정 세금 계산서도 얼마든지 발급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봤더니 이제 이 판매 장려금인데 사실 판매 장려금과 매출 애누리 실무적으로 상당히 이 유사한 성격으로 이 많이 바라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상단에 제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매출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해당 금액만큼을 제외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이 판매 장려금을 지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급한 금액만큼 내 공급가액에서 빼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먼저 이 판매 장려금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장려금이 뭔지를 보면은 이 시장 개척,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어떤 사전 약속에 따라서 이 판매 수량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금전이나 현물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쉽게 말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건이 많이 팔아줬어요. 많이 구매를 해줬으면은 일정 금액을 내가 받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이제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 물건을 산 사람한테 돌려주는 이런 상황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판매 장려금의 성격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 가지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를 공제하지 않게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금전으로 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로 본다면 왼쪽의 상황이 되죠. 자, 거래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판매 장려금을 10만 원만큼 지급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로 봤을 때 이 거래만을 놓고 봤을 때 거래 가액이 90만 원으로 바라봐야 될 게 아니라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바로 매출 애누리와 그리고 판매 장려금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떤 차이가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 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근데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앞서 제가 100만 원짜리 물건 팔면서 10만 원만큼 애누리를 해줬으면은 해당되는 금액만큼 차감을 해서 신고 반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 장려금이 발생하는 거래,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판매를 하고 난 다음에 10만 원만큼 돌려줬다라고 해서 내 매출이 90만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이의 개념은 좀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나 뭐 신고 등을 반영을 하실 때 계약 내용을 좀 잘 살펴주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거를 가지고 와서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약을 할 때 계약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계약 조건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뭔가 금전적으로 리턴되는 금액이 애누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액인지 아니면은 판매 장려 차원에서 지급되는지 금액인지에 따라 가지고 이 과세 표준 자체가 차이가 나게 되고 그러면 매출세액이 차이가 나는 이런 결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유념을 해가지고 신고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상황인데요.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환입은 말 그대로 뭐예요? 반품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공급을 한 줄 알았는데 물건이 사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한테 다시 돌아온 거죠. 반품된 건 결국 안 팔린 금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공급가액의 그 정의,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안 팔린 금액은 결국 매출로 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매출 할인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외상거래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외상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특정 기일 내에 돈을 주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만약에 약속이 되어 있다면은 그 약속한 금액,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기일보다 조기에 대금을 주면서 할인해주는 금액만큼은 어떻게 해준다?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봐주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계약 조건에 따른 거기 때문에 계약 조건에 매출 할인의 개념이 있으면은 네, 내 매출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 제외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건 이제 도달 전 파손 멸실된 재화인데요. 네, 뭔가 공급자가 공급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런 귀책 사유로 해가지고 네, 재화 자체가 파손 멸실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거래 상대방한테 인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공급이 성립되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는 포함하지 않는 금액에 해당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체이자죠. 자, 연체이자와 우리가 조금 같이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은 좋은 개념이 이제 할부이자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부 거래를 하면은 원래 물건의 가격보다는 조금의 그 이자 성격의 비용을 더 포함을 해가지고 거래 가액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할부 이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에 해당이 될까요? 자, 할부이자. 거래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면서 할부금 10만 원만큼을 붙여가지고 110만 원의 거래 계약을 체결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110만 원짜리 물건에 대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부이자 자체는 이 공급가액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할부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상대되는 개념이 이제 연체이자의 개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뭐냐면요. 이 대금을 나눠받는 과정에서 돈이 제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제때 안 들어와서 그 상황에서 이제 돈을 못 받음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는 연체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할부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돈을 제때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계약 등에 의해서 확정된 공급 대가는 이미 정해졌죠. 앞선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거는 이 거래는 얼마짜리 거래? 110만 원짜리 거래, 땅땅땅 하고 못을 박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돈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거래 관계의 구성을 하는 공급가액에는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보고 있는 게 이런 연체이자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해외 직구 공급 가액에 대한 사례가 지금 잠깐 빠져 있는데, 자, 요건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쉬는 시간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파일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파일을 다른 거를 켜버렸네요. 네. 자, 일단은 교재를 잠깐 이동을 하셔가지고 23페이지로 한번 가보실까요?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은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뭐 대손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판매 장려금, 살펴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하자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 이 대손금과 관련된 부분이죠. 대손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공급을 하고 외상 매출 거래로 인식을 하고 신고 납부까지 다 이행을 했는데 자, 채무자의 파산이라든지 강제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공급받는 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럼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 공급자 입장에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억울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렇게 추후 이 어떤 대손이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납세자가 공급자가 처음에 매출세액으로 인식한 금액만큼 납부를 했겠죠. 그래서 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해서 해당 금액을 더 이상 거래를 일으켰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고려를 해줘서 매출세액만큼은 이제 공제를 해주는 형식으로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대손세액 공제라는 제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 공급 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대손 금액만큼은 손대지 말자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됩니다.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를 통해서 매출세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세액 공제 형태로 반영을 할 수 있지만, 공급 가액 부분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공급 가액까지 건드려 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은 아예 거래 자체가 없었던 효과를 만들어 버려요. 분명히 거래는 유효한 겁니다. 과거에 발생을 했지만 유효했던 거래에 대해서 세액 부분에 대한 공제까지는 인정을 해주지만 공급가액까지 손을 대버리면은 외상 매출이라는 거래 자체를 없애버리는 효과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공급가액 칸에는 대손과 관련되는 금액을 반영을 시키지 말자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나오는 게 이제 하자 보증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중간지급 조건부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면은 이 공급해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주는 사람이 일정 금액을 안 주고 쥐고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쉽게 우리가 하자 보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일정 금액을 하자 보증을 위해 가지고 공급받는 자가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금액에 대해서도 내가 돈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 이거 과세표준에서 차감을 할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어차피 하자 보증금이라는 거는 이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금액이 되니까 처음에 매출을 인식을 할 때 그 공급 시기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잠깐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렇게 대손이 발생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사실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급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자, 이 못 받는 상황에 대해서,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앞서 우리가 매출세액에서 일정 부분을 가감을 해주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대손세액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대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신고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가지고 대손이 대해 가지고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은 자, 전체 지금 과세표준 매출을 반영하는 신고 칸에서 8번 칸이 있어요. 8번 칸을 보시면은 대손세액 가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감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떤 경우에 차감을 하는지를 보면은 자, 결국 내가 못 받는 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확정이 돼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과거에 납부했던 매출세액만큼 나는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표시를 해가지고 차감을 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상황인데 3번의 상황은 사실 그 대손이 발생을 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상황은 지극히 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만약에 대손이 발생을 했다가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다시 내가 매출세액만큼 공제를 받았다가 다시 돌려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매출세액을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을 플러스 금액으로 반영을 하셔가지고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공급자가 매출을 일으켰다가 대손이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대손이 발생을 했다가 회수되는 상황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어디다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오른쪽 세액 칸에다가 반영을 해준다. 근데 방금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었죠. 세액은 반영을 해주되 공급가액은 절대 손을 대는 금액이 아니다라는 거에 지금 대손과 관련해서 제가 쭉 말씀드려왔던 부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공급받는 자 입장이에요. 당초 공급을 받았던 사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 대손 처리가 되면은 어떻게 신고 반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죠.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외상매입금, 그 밖에 매입 채무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확정이 됐으면은 결국 공급자가 해당 세액만큼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네, 차감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초 매입받은 것 자체가 이제 네, 잘못 매입세 공제 받은 것처럼 효과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올려주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을 시켜서 매입세액의 그 매입 공제 효과를 줄여주는 네, 형식으로 신고에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대손이 확정이 되어서 거래 상대방이 대손세액을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대손 처분 받은 세액을 예, 동그라미, 아니, 괄호 52번 칸에다가 기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름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다 보니까 결국 이 금액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입세액이 신고 반영할 때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의 상황이 더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보면은 47번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변제대손세액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면은요.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입금, 그 밖의 매입 채무가 대손이 확정이 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은 후에 자,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적습니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이 역시 공급받는 자 입장이거든요. 공급받는 자가 신고 반영을 할 때 처음에 내가 돈 못 주겠습니다. 나 더 이상 돈 줄 능력이 안 돼요 해가지고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매입세액을 감하는 신고 반영을 했죠.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제가 네, 이제 대손을 빌린 돈을 다시 못 준 돈을 다시 갚을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럴 경우가 잘 없겠지만 그래서 대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기입하는 칸이 이 변제 대손세액에 대한 입력을 하는 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네, 14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명세죠. 그래서 이 칸에다가 세액이 반영이 되면은 매입세액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이 공급자 입장에서 반영되는 칸이 있고요. 서식 자체에. 그리고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신고 반영해야 되는 칸이 있기 때문에 8번, 52번, 47번이 그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대손세액 공제가 어떠한 경우에 이제 대손세액 이제 대손이 확정된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사유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게끔 네, 이제 우리 들어오신 분들께 남겨드릴게요. 네, 이건 이제 법인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대손 사유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서 한 가지 정도 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대손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지금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손 확정과 관련된 대손 사유에 확정된 그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검토를 하실 때 그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소멸시효도 있고요. 그리고 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대손세액을 그러면은 사유가 충족을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가 이 신고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신고에 반영을 해줄 때 자, 여러 가지 검토 요건을 네,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기한적으로 이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자,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면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간적인 요건을 충족을 했는지를 보고 그리고 거기 대손에 충족하는 대손 사유에 충족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러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대손 금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공급 대가라는 금액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네, 공급 대가니까 분모 자체를 110으로 놓으면 되겠죠. 왜? 공급 대가는 공급가액 100에 해당되는 부분과 세액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같이 묶여져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분모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110으로 네, 할당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얼마만큼? 세액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손을 받으려면은 제때 잘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자, 대손은 언제 신고 반영을 하셔야 되냐면은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할 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확정 신고할 때만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뭐 법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 신고, 확정 신고 다 이제 병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정 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아예 신고 자체를 잘못 이행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손세액 공제가 반영이 됐다는 거는 원래 내야 될 세액보다 더 적게 납부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적게 납부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유의를 해 주셔야 돼요.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 한다? 확정 신고할 때 공제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손과 관련된 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사실관계 누드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건인데, 네, 이게 우리 일상생활, 네,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이런 세법 해석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내용이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우세요? 네, 사실 이거는 제가 조금 정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세법 해석 사례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제가 쉽게 조금 한번 그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당사자가 이제 세 당사자가 있거든요. 자, 질의 법인이 있고요. 그리고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자, 질의 법인이 A한테 물건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은 채권이 발생을 하겠죠. 돈 받을 권리가 발생을 한 상황인데, 자, A와 B 사이에도 네, 채권 관계가 성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리법인이 A한테 가가지고 나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나 지금 돈 없으니까 내가 지금 B한테 받기로 한 돈이 있거든? 그러면은 B한테 받기로 한 돈을 그 권리 자체를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럼 네가 B한테 가가지고 돈 받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지금 사실관계에 나와 있거든요. 자, 거래처 A와 B가 일단은 거래관계에 놓여져 있는데, 자, A가 지금 B한테 돈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근데 지리법인도 A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 B에 대한 채권 자체를 이 지리한 법인한테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리법인과 A 둘 사이는 나 채권 넘겨줬으니까 난 더 이상 너한테 돈 줄 거 없어. 이러고 그냥 끝이 나버린 게 채무 관계는 종결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B를 놓고 봤더니 자, 법인이 B한테 가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B가 지금 뭐예요? 파산의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파산. 그럼 더 이상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직 나는 뭘 가지고 있죠? A한테서부터 넘겨받은 매출 채권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 A한테 돈 받을 게 있었는데 지금 이 A한테 돈 받을 거를 네, B에 대한 채권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 이상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자, 이런 상황 자체가 대손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대손 사유에 충족을 하느냐? 예, 요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A가 B로부터 회수할 이런 매출 채권을 양수를 받은 상황에서 B가 지금 파산을 했죠. 자, 파산을 했으면은 이런 상황일 때 대손소액 공제가 가능한지, 예, 여기에 대한 질의였어요. 어떨까요? 자, A한테서 받아야 될 돈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채권이 바뀌었죠.
네, B에 대한 채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B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못해요. 나는 억울하죠. 질의법인 입장에서는. 난 돈을 못 받는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억울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자, 이 건에 대해서 회신 내용을 보면은요. 자, 거래처 B가 파산 등으로 인해서 해당 채권 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규에 대해서 회신을 했습니다. 자, 이 건이 이제 우리 부가가치세 집행 기준에도 최근에 요 근래 반영이 되었는데요. 자, 이 말인즉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라는 취지 자체가 자,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A랑 거래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A가 대손 사유에 해당되는 그런 파산 등의 이유가 발생을 했으면은 그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A가 아닌 지금 B에 대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B는 지리법인과 A 둘 사이의 직접적인 거래 상대방 외적인 제3자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임의적으로 양도한 부분에서 발생한 대손 사유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대손세액 공제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인정을 해주면은 이 부실 채권을 계속 양도 해가지고 결국 누군가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과세 관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매출 확인과 관련된 이제 체크리스트를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네요. 이론적인 부분이 설명이 길어가지고 예, 벌써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제가 이어서 진행을 해도 될까요? 한 10분 정도 쉬고 제가 3시 2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3시 2분에 시작하겠습니다.